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의 팟캐스트 인문학 산책입니다. 저희는 체게바라와 여행하는 법의 저자 진승철, 이윤경이라고 하고요. 매주 금요일 청취자분들과 함께 유쾌한 소수자들을 만나는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승철, 이윤경의 인문학 산책 그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기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과 우리 시대의 소수자 되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소수자란 사회적 약자나 양적 소수가 아니라 특이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지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소수자들이 우리 시대에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고 또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되기부터 살펴볼까요? 이미 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연령대에 이른 성인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이 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아이 되기는 흔히 생각하는 성숙, 성장, 발달 이런 방향성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과 달리 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들의 세계, 달리 말하면 이 아버지의 세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영역이죠. 그 세계와 달리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단지 존재하는 것은 지구를 지키는 특공대랄지 세상의 평화를 위한 영웅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이 되기는 퇴행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이것은 68혁명의 반문명주의적 운동을 사실은 표현하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의 역행이란 것은 진보적 어떤 세계관의 혁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순환 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인볼루션, 레볼루션이 아니라 인볼루션을 표상합니다. 특히 아이되기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타고의 동심설인데요. 이타고는 그때의 문명을 동심 상실의 문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심의 회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동심설은 양명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원래 주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이라는 본성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양명학은 심의 이론입니다. 심, 마음. 그래서 욕망이랄지 마음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어떤 이론입니다. 특히 이타고는 양명 좌파로서 욕망으로서의 살을 긍정한달지 그리고 욕을 긍정한달지 이런 소유와 욕망을 긍정하는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근대적인 사상 속에서 이 진심이 동심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본질과 궁극이 바로 아이들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심 상실의 문명에서 동심 회복의 문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타고의 이 사상은 굉장히 반역적이어서 이타고는 감옥에서 비명 행사를 하고 그의 책들이 대부분 금저가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이타고 사상을 몰래 수입해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선의 허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 이타고 사상을 책의 간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조선에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소설화를 합니다. 그 소설화를 냈던 책이 바로 홍길동전인데요. 홍길동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이, 그리고 너무 어수선한 놀이를 하기 때문에 도수를 부리는 아이, 그리고 율도국이라는 이상사회로 향하는 아이들의 동심 회복의 이상사회로 향하는 그런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사실 계몽주의나 발달 이론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성숙하고 발달해서 결국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진입장벽으로서의 그 아이 개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길동이 아이 되기에 좋은 그 표본이라고 하는 그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중에 그 놀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이 나이가 들수록 잘 노는 법을 잊어버리고 재미없는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와 동물들을 놀이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놀이에서 아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제 카이아는 이 놀이의 개념을 4가지 구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운, 모방, 어지러움, 경쟁, 이 4가지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놀이는 사실은 4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작동했던 그런 어떤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운은 도박으로, 모방은 연극이나 영화로, 어지러움은 놀이동산으로, 경쟁은 스포츠로 제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놀이는 사실은 통합적인 어떤 형태였던 거죠. 특히 놀이를 잘 관찰하다 보면 이 2가지 구성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6세까지 아동에게 놀이를 시키면 이 자동차 놀이를 시켰다. 그러면 막 미장원 놀이, 백화점 놀이 하면서 놀이를 막 횡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성인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 중학생 정도한테 아이에게 놀이를 시키면 코끼리 놀이를 해라 그러면 코끼리 놀이만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아이의 모습의 놀이와 하나의 놀이에 집중한 아이의 모습, 놀이의 모습은 바로 이 재미와 놀이의 모델과 의미와 이대 모델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그것은 들레즈 가다리는 분자와 몰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분자적인 것은 이행하고 횡단하고 변이되는 어떤 형태라면 몰은 하나의 모델에 집중하고 수렴되는 형태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형태에서 또 발견되는 것은 아이들은 또 죽음을 설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죠. 부활이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그래서 금기를 그 금을 긋지만 그 금이 금기나 터부가 아니라 사실은 설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기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놀이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놀이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활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노동 모델이 아니라 분명히 활동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 가다머는 놀이를 주관과 객관을 연결하는 간주관성,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성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그 간주관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놀이는 사회주체성이라고 불리는 또는 주체성이라 불리던 이 현상의 어지러움, 현기증, 색다른 감수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대사회는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시켜서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는 어른의 선생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 되기는 그 후자 쪽의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들레즈와 갓다리는 아이의 잠재력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바로 그 주체성, 가다모에게는 간주관성이라고 불리고 들레즈 갓다리에게는 주체성이라고 불렸던 또는 상호 주체성이라고 불렸던 그 잠재력이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아동 그 심리학자인 다니엘 스턴 같은 경우에는 출현적 자아라고 그래서 0세부터 6개월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이 유아는 그 자아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대상, 난 누구고 그 대상은 누군지를 구별하지 않고 흐름적, 나일 수도 너일 수도 이런 흐름적 시간의 어떤 선형적인 어떤 시간의 구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적 사유가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너이면서도 나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체성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일 수도 나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애벌레 신체로서의 주체성의 잠재력을 아이들이 갖고 있고 그 유년기의 기억이 바로 사회주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횡단하고 이행하고 변이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분자적인 능력도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아이들은 재미와 놀이의 모델에 따라서 여러 모델을 횡단하고 넘나들면서
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 어떤 그 컵을 앞에 두고 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본질을 적시할 수 있는 컵은 컵이다 이런 사유와 더불어 컵의 주위와 가장자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실존의 영역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프카의 성을 보다 보면 카프카가 성주를 만나서 이 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카프카의 주인공은 계속 그 성의 주인공은 계속 성주위를 배회하고 탐색하고 이리저리 횡단하면서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의 모습들, 격과 가장자리와 주변을 횡단하고 이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실존의 영역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실존의 영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 호기심과 문제제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문제제기. 왜 밤에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다르고 희한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그 색다른 문제제기 능력을 천재의 그 지표로 보고 영재학원을 보내죠. 영재학원은 문제제기 능력이 아니라 대답의 능력만 길러줍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아이가 돼서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이 문제제기 능력은 대답으로서 전문가들이 대답해주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대답에 종속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폭발하는 어떤 미래의 사회를 잘 보여주는 어떤 미래적 사회의 전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사회는 문명은 세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유와 비유의 시대. 어떤 본질을 적시하지 못하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도 사실 은유적으로 굉장히 얘기했죠. 근데 바오로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답을 많이 중시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오로보다 더 이 발전해서 기독교 문명이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로 그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는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의 자본주의가 됐던 거고, 누군가는 정답을 알고 본질을 적시할 수 있고 의미화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그 의미화는 사실 세상을 뻔하게 보는 거고, 오히려 잠재성,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적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을 폭발시킬 것은 바로 문제제기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아이들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다. 이것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원하는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이대기 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대기라고 하는 것이 그 근대적 의미의 학교 교육이 표방하는 계몽주의적 교육관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사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아이대기의 관점에서 현실 그 교육제도의 방향성을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이들이 이제 원형으로 삥 둘러서 꽃병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꽃병의 모습들이 그려지겠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꽃병의 전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꽃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계몽주의지 않나. 어떤 알미, 어떤 객관적 진리가 있고 그 알을 정보로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동주의적인 또는 정보주의적인 발상이 계몽주의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으로써 또는 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구성주의적인 어떤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느끼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변용되는 순간 지식을 갖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모델이 구성주의적 방법이고,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불리는 구성주의 모델이 물론 왜곡이 많지만 구성주의 모델이 앞으로의 그 아이의 능력을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주의입니다. 원래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기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대표나 관료를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이었는데 논증과 추론 능력을 가진 엘리트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플라톤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세계를 철인 정치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런 점은 삶과 생활 세계를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아이도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접촉 경계면을 더 넓혀나가는 방법,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해먹지, 오늘 점심 때 무엇을 해먹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삶을 재창할 수 있는 방법, 그 과정으로서 교육이 유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교육은 가르친다가 아니라 느끼고 사랑하고 실천할수록 지혜로워진다는 알미라는 것이 일치하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런 점은 스피노자의 구도대로 살아갈수록 지혜로워진다라는,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실천하고 변형되고 그러면 지혜로워진다는 그런 점에 대한 구성주의를 교육과정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사랑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되기로 동물 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짐승 같다라는 말은 비하 발언입니다만 동물 되기는 오히려 나 짐승이다 어쩔래 하는 것만 같습니다. 동물 되기의 의미는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있는 존재를 타자화하지 않고 나의 내재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재성의,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재성의 철학인데요. 즉 되기의 능력은 내 내부에 있는 동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체이며 민중이며 여성이며 소수자라는 그런 어떤 감각과 신체와 욕망의 존재에 대한 그런 노선의 하나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동물은 우리 안에, 그런 점에서 동물은 우리 안에 야성적 존재이고요. 신체의 긍정이며 자연과 생명의 특이점입니다. 문명은 동물 되기를 통해서 외부성, 야성성, 자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어떤 이 야성적인 존재로서의 그 특이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성적 존재를 자기의 문명 내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명의 특징은 동물을 도구화한다는 겁니다. 먹거리, 입을거리, 구경거리로 이용하면서 그들을 길들이고 훈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태도는 민중과 소수자, 여성에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바로 이 피터 싱어도 얘기했듯이 동물 해방이 여성 해방이자 흑인 해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동물 해방은 소수자 해방이자 민중 해방이자 여성 해방인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대 이후에 인간이 세계를 급격하게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도구화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웬 생명권이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은 문제 제기들인데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존재들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도구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 문명에서는 동물은 야성적 존재가 아니라 최첨단 약자입니다. 도구적으로 이용되고 학대되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대상이 돼 있죠. 그러나 동물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고대에서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어찌 보면 그 신성한 대상이었고, 이런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생명의 도구화는 이 생명을 도구화함으로써 이 그 도구적 이성을 작동시키는데요. 무엇이든 도구화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개를 그 동물을 먹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동물을 도구화해도 된다라는, 무엇이든 도구화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의 가장 궁극은 뭐냐? 바로 이 도구주의가 극단화되었을 때 바로 파시즘이라는 히틀러의 파시즘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도구주의는 가장 합리적 이성이기도 한데,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합리성의 극한이 바로 가장 비합리주의적인 히틀러의 파시즘으로 나타났다는 역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도구적 이성의 문명을 넘어서 어떤 생명 감수성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구적 이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우리 안에 어떤 그 욕망과 무의식과 신체를 해방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동물의 야성성이 그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 무리에 따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 삶이 보장되어야만 야성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들레즈가 갖다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무리를 형성한 늑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성을 통해서 야성성을 회복하려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야성적이고 어쩌면 좀 더 야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감함이나 모험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물은 무리를 지으면서 그 무리의 범위를 한정하고 영토를 만들고 무리 속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율성을 획득해 왔습니다. 들레즈가 갖다는 동질적이고 중심으로 수렴되는 집단을 군중이라고 하고요. 횡단하고 이행하고 자율적인 집단을 무리라고 합니다. 즉 몰적 군중과 분자적 무리를 구별하는데요. 몰적 군중은 군인, 학생, 죄수 이런 어떤 기존의 시스템 제도에 포획됐던 주체성을 얘기하고요. 분자적 무리는 공동체 네트워크, 소수자 집단, 오토바이 폭주족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리짓기를 통한 자율성은 바로 분자적 무리를 형성함으로써 이 욕망이 선순환되고 이행하고 변이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하고 유동적인 어떤 집단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성 유지되는 삶이 이 야성성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 무리짓기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돼서 굉장히 야성적 능력이 굉장히 그 축소된 어떤 삶의 유형을 보입니다. 결국 그 개인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주의가 따라와야 되고요.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리듬이나 삶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가 꼭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공허한 일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향유도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다들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프라이버시 공간은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즉 무리짓기를 통해서 야성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짓기가 서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야성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또 우리 내부의 소수성의 일부로서 그 인간 자신이 가진 야성성, 즉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동물들조차도 야성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물대기를 통해서 야성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현재 문명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전의 자본주의 문명 같은 탐험하고 개척하고 약탈할 수 있는 외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가 상실되고 외부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과 사물, 자연에 대해서 다 포섭하려고 하고 문명은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 유전자 기술, 전자직조기술,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서 생명, 자연, 사물을 다 포획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가 사라졌는데 그 외부가 없다 보니까 개척하고 탐험하고 약탈할 수 있는 외부가 없다 보니까 성장의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동시에 문명 내부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문명 외부는 굉장히 혹독한 제3세계 민중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세계 민중은 굉장히 이 생존조차도 불가능해서 이 제1세계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은 결국 외부 생산과 차이 생산, 특이성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즉 외부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의도적으로 비자본주의 영역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외부가 소멸하니까 야석적 존재인 그 동물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역설도 등장합니다. 즉 야성성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되는데요. 이런 어떤 영역은 이 공동체도 보존되고 보호된다는 의미에서 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면 순수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공동체도 이제는 수익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도 생각하고 유지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형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독립성이 바로 자율성이다 라는 것들은 이제 이 패러다임이 끝난 것 같고요. 오히려 독립성이 아니라 자율성조차도 보호돼야 된다.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구역이나 야생화 계획 등을 볼 때 야성성도 보호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연 대상, 특히 자연 생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는 뭐냐면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털이 자라듯이 저절로 생장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생태주의는 자연주의와 분리가 됩니다. 자연주의는 생태주의하고는 구별이 되고요. 생태주의는 오히려 보호하고 거대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하려는 문명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연은 야생적이니까 그대로 두면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야성성은 문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대기는 신체 해방, 욕망 해방, 무의식 해방을 위한 을 통한 자율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을 해방하고 무의식을 해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자본주의 시대가 너무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들레즈 가따리가 말하는 욕망은 어떤 것인가요? 들레즈 가따리는 사실 생명 에너지, 활력으로서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즉 공동체의 활력과 생명 에너지는 공동체의 욕망이 어떻게 잘 재배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너지이자 활력으로서의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적 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활력이 확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욕망은 즉 자본주의적 욕망과 생명 에너지로서의 욕망을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적 욕망은 욕망을 활성화하고 생산하면서도
소비로 수렴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서 멈춰라. 욕망을 흐르면서도 소비에서 멈추게끔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율배반적 시스템 속에서 결국 들러지 갓다리 전략은 욕망을 끝까지 흐르게끔 만드는 것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본주의적 상품 소비랄지 탄소 소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활동이나 놀이나 재미 그리고 이 다양한 흥과 리듬 이런 것들로 존재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므로써 그 극한에서 욕망을 해방하고 그럼으로써 이 욕망이 활성화될수록 공동체는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도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욕망을 생산적이고 활력 있는 생명 에너지로서의 창조적 욕망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아마 생명 에너지로서의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동물 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동물들의 특이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리짓기의 특이성이 있고요. 표현의 자율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그 딱따구리인가요? 그 새가 그 수컷이 암컷에게 둥지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 풀잎을 공납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구애의 표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표현을 자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율성의 능력도 갖고 있고 또한 음악과 언어가 구별되지 않는 분자대기라고 그러는데 음악으로 언어를 대신합니다. 뭐 돌고래랄지 새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음악과 언어가 구별되지 않고요. 리듬과 화음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범위 함정 기술 때를 지어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 영토화 기법 등이 눈에 띕니다. 최근 그 작년이었나요? 서울대 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남방 큰 돌고래인 제돌이 이 친구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남방 큰 돌고래는 하루에 60km를 움직입니다. 근데 제돌이가 있었던 곳은 수백 미터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그 저희들 보고 욕조에서 하루 종일 살라는 꼴입니다. 욕조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돌이가 쇼를 했던 것은 비정상적 환경에서 비정상적 행동이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폐쇄 환경에서의 이상 행동이라고도 보이죠. 그런 제돌이가 이제 야생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사가 되고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서 포착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돌고래 무리에서 리더 행동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제주만 피우던 존재에서 광활한 영토로 갔던 제돌이처럼 사실 동물은 광야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특이성은 인간도 갖고 있습니다. 외부가 사라지고 달콤한 문명의 내부의 생활들, 힐링, 웰빙, 정신분석, 심리치료, 그리고 미디어 앞에서의 달콤한 졸음 등은 야성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재의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문명은 또한 이 단조로운 삶과 규칙 제도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소수자 대기 중에서 동물 대기는 야성적 존재를 회복하자는 마치 제돌이의 야생화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어떤 컨셉의 이 구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돌이 야생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간이 그 광야로 나가게 되면 사실 노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숙인 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갓다리의 언급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불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 노숙인 대기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나요? 노숙인은 분명 민중입니다. 우리는 사실 노숙인을 통해서 우리가 맨몸 뚱아리로 태어나서 맨몸 뚱아리로 죽는다는 그 분명한 실존적인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 노숙인은 보장된 삶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치 물을 잃은 물고기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거처거나 거주지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의 장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거주 집은 사실 권리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노숙인처럼 우리는 문명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우발적인 요소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위험사회에서 사실 문명의 외부로 튕겨져 나가면 바로 노숙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후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생태계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안전하고 보장받지 못한 삶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공포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상황을 공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한 또 다른 노숙인이라는 소수자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노숙인을 보듬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숙인 되기가 바로 난민 되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문명의 외부로 튕겨져 나가버렸던 제3세계 민중이 난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 이게 바로 노숙인이 보여주는 노숙인 되기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상황에서는 난민들이 거리를 서성이거나 아파트에 앉아있고 서있고 그냥 대화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파트에 난민이 공권력을 호소해볼까? 경찰을 부를까? 경비를 부를까?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노숙인을 대하는 태도와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유럽의 상황에서 난민과 연대하고 난민과 어떤 협력해서 같은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자율적인 시도와 의로운 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숙인 되기는 노숙인을 보듬고 노숙인을 포용하고 노숙인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TV를 볼 때 그 기후난민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언제든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좀 느끼곤 하는데요. 그런 두려움과 노숙인 되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노숙인 되기를 한다고 해서 진짜 노숙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진짜 노숙을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원통에서 노숙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일화가 디오게네스의 현명함을 탐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죠. 그래서 이 원통 앞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소.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디오게네스가 나의 햇볕을 가리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알렉산더가 감명을 해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일화가 있죠. 그 디오게네스가 속한 학파가 견유학파입니다. 이 견유학파는 시니시즘이라고 그래서요. 세상에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세상을 조롱하고 이런 어떤 자유롭게 거린 생활을 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시니컬하다라는 단어가 시니시즘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다의 경우에도 왕자로서 풍요롭고 달콤한 궁정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불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과 힘듦, 이런 어떤 고통들을 마주치면서 그 보통 왕자들 같으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부처님은 저 불황아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깨닫고 그런 고통과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이 본질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한번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을 내는 추위와 마비된 신체, 절룩거리는 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 잠에 잠깐 설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여긴 어디지? 왜 여기 내가 있는 거지? 그런 실존적인 질문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모든 것들이 쑤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광화문에서 전에 이제 그 노숙 농성을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노숙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을 한다는 것은 거리에 농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사회의 밑바닥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인간의 실존의 고통과 비탄, 유한성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사실 노숙인은 현존 한국 사회와 이 문명이 만든 난민이고요. 이 분리와 배제의 논리를 갖고 있는 미시파시즘에 의해서 추출되고 여과되고 제거된 민중입니다. 그들은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배제한 노숙인들의 현실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숙인의 선택의 경우의 수를 늘려줘야 된다. 화장실을 개방하고 샤워실을 마련하고 다른 인문학이랄지 철학 프로그램으로 정신세계를 강건하게 만들고 집을 제공하고 소득을 마련하는 등의 경우의 수를 마련해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경우의 수를 창안하는 게 바로 노숙인 대기의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숙인 복지를 고민하는 것도 노숙인 대기의 일부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보다 난이도를 좀 높여서 그 철학적으로 노숙인 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숙인 대기는 난민 대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민이 경계인이며 추방된 자, 호모 사케린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숙인도 이 문명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난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난민이나 노숙인은 권리 정체성, 시민의 범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민중이라는 범주로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자인 셈이죠. 노숙인 대기는 바로 난민 대기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난민에 대해서 차별과 분리가 심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노숙인에 대한 태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경계에서 밑바닥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 야성적 사유의 노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노숙인이 갖고 있는 광야 무의식, 우주적 무의식, 민중적 무의식에 다가가야 된다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노숙인들 인문학을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놀랄만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여주셨던 분은 스포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짐을 들고 있었던 한 젊은 노숙인이었는데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니까 그 노숙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은 네모가 세모가 되고 세모가 원이 되고 원이 별표가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고정관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는 그때 노숙인 되기는 철학자 되기, 광야의 철학자 되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철학은 그 네모가 세모가 되고 원이 되고 별표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 대기, 동물 대기, 노숙인 대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소수자가 지닌 특이성들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그 여성 대기, 장애인 대기, 이주민 대기, 투명인간 대기에 대해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사랑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